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이어 터진 아빠 찬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선관위는 내일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문제가 커진 게 아빠의 셀프 결제 의혹, 아빠 동료가 면접에 들어간 의혹 등이죠. 저희 취재 결과 1년 전에도 전임 사무총장의 이 아빠 찬스 의혹을 자체 감사했지만 이런 의혹들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프 감사만으로 되겠나?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 노태학 위원장은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입장을 안 밝히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자체 감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아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내부 감사반을 꾸려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서를 보면 서류 전형은 가족관계 삭제 후 실시했고 아들이라는 암시가 없었으며 면접도 공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 채용 결과를 아버지인 김 전 총장이 최종 승인한 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적힌 것과 다르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점, 면접위원들이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 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1년 전 감사에선 해당 내용을 놓쳤다고 인정하면서 셀프 감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합동조사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한 채용의 상징이 될 우려에 처해 있죠. 이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쇄신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요. 강병규 기자가 미리 그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긴급회의를 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추천을 통해 결혼을 채우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이른바 핀셋 채용 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2018년 충북 단양군 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비다수인 전형으로 채용돼 특혜 채용의 통로로 지목돼 왔습니다. 실제 송 차장 자녀가 채용될 당시 계획 서류를 보면 채용 전부터 이미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 불공정한 특혜가 가능했다고 비판합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관위 얼마나 견제 없이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는 고위 간부 6명 이외에 4, 5급 직원의 자녀들도 경력직으로 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경력 채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35년 만에 외부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경찰이 오늘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인데요. MBC 사옥 내부로 경찰이 진입하려다 MBC 노조원들과 대치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성 기자 보도 보시고 경찰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MBC 사옥 1층 로비에서 경찰과 MBC 노조원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사옥에 진입하려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한 압수수색을, 과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경찰은 오늘 오전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집과 자동차 등을 수색한 뒤 업무 공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국회 인사 청문 자료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인사청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 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사옥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노조원과 대치 끝에 철수했던 경찰은 낮 12시 40분쯤 MBC 측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내부로 진입했고 임 기자 자리에 압수 물품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철수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사회일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남 기자,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에 MBC 4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한 걸까요? 네, 유출된 걸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는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인데요. 오늘 한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과거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유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한 장관이 언급한 유튜브 매체는 실제로 한 장관에게 집을 샀다는 목사를 찾아가 만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해당 영상이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 MBC 기자가 관여한 걸로 지금 경찰이 의심을 하나 본데 어떤 경로로 그럼 그 자료가 전달이 됐다는 건가요? 네, 경찰 수사는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야당 성향 인사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김 의원에게 넘긴 자료 중에 한 장관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라고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과연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외부로 유출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가장 의문이었고요. 너무 개인정보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도 않았던 자료다 보니까 고발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경찰은 일단 MBC 임모 기자가 유튜브 매체 관계자에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간 자료가 결국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서모 씨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자나 MBC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임 기자 본인의 입장은 아직 전해진 게 없고요. MBC 노조는 메신저로 임 기자가 타사 기자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넘겼고 이 자료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건 검찰 주장이니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압수수색, 유출 정보가 한동훈 장관 것이고 혐의자가 MBC 기자라는 점을 고려한 과잉 수사,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MBC 기자가 지난해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의 첫 보도를 한 당사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욕설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던 당사자인데요. 이 보도로 MBC와 소속 간부 기자들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도를 했던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 MBC 기자가 다른 매체 기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MBC 기자가 만약 인사검증 보도 등의 목적으로 동료들과 자료를 공유보고했다면 취재 목적이었다고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매체 사람에게 이걸 줬다면 취재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한 곳 중에 국회 사무처도 있었거든요.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뭘까요? 네, 취재해보니 이번 유출건에 있어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넘겨서는 안 될 자료가 있는데 한 장관 개인정보 자료 중 일부를 그런 자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오늘 발언에서도 민주당 연루 가능성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아는 기자 남명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노총이 내일 전국 13곳에서 3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이 담긴 최루액도 분사할 방침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방패를 뜯어내려는 집회 참가자 머리 위로 하얀색 액체가 분사되자 참가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려 대열을 벗어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휴대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민노총은 내일 서울 2만 명, 전국 3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정권 퇴진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상박지역과 경찰청 등 4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는 대한문 앞에서 세종대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본집회를 진행합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청계천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오후 9시까지 경찰청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평일 퇴근길이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경찰은 전국 집회 현장에 기동대 120여 개의 부대를 배치하고 노조원들이 시간을 넘겨 불법 집회를 열거나 노숙 집회를 이어갈 경우 강제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추 추출물 캡사이신 최루액이 사용되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노총은 반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일 경찰의 대응이 집회 관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요즘 이곳 서울 광화문 일대는 늘 집회로 몸살입니다. 지난 3년간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를 따져봤더니 하루 평균 1.7건, 매일 시위가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주변 시민과 상인들은 늘 집회 소음과 교통 정체 속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는 광화문 집회. 도로 통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차들이 줄줄이 정차해 있습니다. 요즘 광화문 광장에는 이렇게 경찰이 쳐놓은 펜스가 치워질 날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1,883건, 하루 평균 1.7건 꼴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열리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집회 시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복되는 집회에 지역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광화문 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거의 뭐 한 20-30%대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닥쳤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업 배려 불고 그냥 욕만 나와요. 집회 자유 못지않게 시민들의 편리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 정신을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 그리고 안전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시민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 매뉴얼 제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징계 수위를 윤리특위가 정하면 동료 의원들의 표결로 확정됩니다. 과연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이뤄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오연기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심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합니다.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지만 윤리특위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것은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들을 계획입니다.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그간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고 김 의원은 오늘 불참 사유 성격인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지역사무소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자진사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진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정의당도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조금 전에 직권 면직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공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점이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임기 2개월을 남기고 면직된 한 위원장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습니다. 면직 처분이 내려진다면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 수단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윤 대통령은 조만간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발 행동, 누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걸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오늘 전 위원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권익위 내부에서는 돌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 위원장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 가산자산 그리고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둘 다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런데 곧바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 개인의 돌발 행동이고 독단적 행동이라면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위원장이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제 임기가 6월 27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권익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자신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이 조사단에 개입할지 말지를 똑같이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 본인 말대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네. 정말 끝까지 시끄럽군요. 네.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는데요.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히려 자신은 내년 총선에 안 나갈 건데 전 위원장도 불출마 공동선언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전 위원장은 100% 출마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는요,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 위원장 제안에 따라서 같이 조사하자, 이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선관위가 그 조직 전체가 조사 대상인데 선관위와 권익위가 합동 조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하려면 권익위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라면 선관위와 척을 지을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합동 조사를 제안한 속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속내가 복잡하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윤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요. 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외교 관련 질문을 받고서는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다, 너무 싫어 죽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바보라고 칭하면서 바보가 하는 짓을 왜 했을까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비판한 게 좀 이례적이네요. 네, 초선인 이수진 의원은 서울 동작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지난 대선 때도요, 이 지역구에서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작구민 여러분, 이수진 국회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정권교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권교체를 합니까? 입만 열면 엉터리 얘기하고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역구인 동작을 대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소가 좀 덜 통한 걸까요? 대선 결과를 보면 동작 구민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동작구 갑을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동작 지역 윤 후보가 과반이 나왔네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동작구민 13만여 명도 죽을 만큼 싫으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그 민심을 존중해야겠죠. 정쟁에 빠져서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 초강력 태풍으로 괌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들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현지 교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이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객들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친 표정이 역력하지만 마침내 돌아왔다는 생각에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결혼기념일 여행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긴 여행에 지친 아이는 고난 잠에 빠졌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 여파로 고립됐다 일주일 만에 귀국한 괌 관광객들입니다. 현지를 덮친 태풍의 위력은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태풍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좀 견디기가 좀 힘들었죠. 일단. 지금 홀몸도 아니신데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기면서 제대로 씻는 것도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관광객끼리 서로 도우고 배려한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끼리 좀 서로 도우면서 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아이 용품 이렇게 남으시는 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같이 한국 분들끼리 좀 더 끈끈하게 잘 버텼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구나. 이걸 많이 따뜻하게 느꼈어요. 남자분 두 분하고 여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혈압약을 안 가져갔거든요. 혈압약을 못 먹었을 때는 대체하는 방법. 현지 교민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습니다. 공항을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물도 좀 나눠주시고, 그다음 무료 버스, 셔틀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교민분들한테 도움 받았어요. 네, 이제 차량 지원. 렌트카 해주시는 분이 공항까지 무료로 막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무료로 음식도 이렇게 해주시고. 찾아가면 한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귀국하는 관광객은 2,500명. 남은 900여 명도 내일까지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살 수도 있었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 길에서 숨진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처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던 70대 남성이 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만 해도 대화가 가능했던 이 환자는 2시간 넘게 헤매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진하는 흰색 승용차. 뒤에 있던 남성이 피하려다 그만 넘어집니다. 운전자는 보지 못한 듯 그대로 후진해 보행자를 밟고 지나갑니다. 사고 10분 뒤 신고를 받은 소방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성함 물어보시고 나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거기다 다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급차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 뭐 좀 많이 까지셨거든. 그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셨죠. 병원으로. 피해자는 70대 남성, 복부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응급 상황을 확인한 구급대원은 수원과 성남, 용인 등 대학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30km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안산과 천안 등 대형 병원 8곳에 추가로 문의했지만 역시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송 허락이 떨어진 건 사고가 난 지 1시간 20분 뒤. 현장에서 90km 이상 떨어진 의정부 병원으로 갈 때까지 남성은 2시간 넘게 구급차에 있어야 했고 병원 도착 15분 전 심정지를 일으켜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들은 여력이 안 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중환자실 풀이었고 급하다고 해서 더 받은 대기환자가 또 2분이나 더 계셨어요. 더 이상 받을 여력이 전혀 없었죠. 다발성 외상 환자였기 때문에 곤욕외상센터로 먼저 연락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설명드렸다고 지금 전해들었거든요. 앞서 대구에서도 10대 여학생이 2시간 넘게 입원할 병원을 찾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전국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곳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으론 응급의료 시스템의 허점이 메워지지 않을 거란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으로 연결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의 얼굴과 이름이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볼 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온라인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 네, 왜 살인하셨어요? 이쪽이 맞고 저쪽이. 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A씨는 여전히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면 시신 훼손 등 2차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시신 훼손 상태 등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20대 여성이 쉽게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신을 운반할 때 쓴 여행용 가방을 언제 준비했는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범행 전부터 가방을 준비했다면 계획 범죄의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는지,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 집에 어떻게 갔는지 등 범행 배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 신상 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A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겉옷을 벗은 채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제보한 여성 운전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이런 소동을 벌여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 전부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주차장 출구에 누워있는 한 남성. 잠시 후 몸을 일으키더니 상의를 벗어 던집니다. 이내 바지며 양말까지 벗고는 속옷 차림이 됩니다. 차량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운전석 앞에 몸을 기댑니다.
만취한 남성이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그제 새벽 1시 25분쯤. 차단기 쪽 있는데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옷을 하나씩 벗었는데 상하의도 벗었고 또 속옷도 입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벗었다가. 남성은 주차장 출구 앞을 서성이며 10분 넘게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 마약 투약 등이 아닌 단순 음주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통고만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홀로 차 안에서 공포에 떨었던 운전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옷을 하나둘씩 벗는 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불쾌감을 느꼈고 차 안에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다가오는 거를 보자마자 창문이랑 차랑 바로 잠궜고. 주치자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90만 건에서 이듬해 79만 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7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과다 노출이나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고작, 술에 관대한 문화, 미약한 처벌이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버스 배차를 늘리고 지난주 버스 전용 차선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을 취재해보니 경전철 이용객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김민환 기자가 직접 버스와 경전철을 타봤습니다. 김포 신도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전용 차선을 타고 달려나갑니다. 2km 구간 버스 전용 차선이 지난 26일 추가로 개통되면서 김포 4후 3거리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 전용 차선 10km가 모두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 정체가 심했던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타봤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개화역 인근에선 다소 정체가 있었지만 크게 막히는 구간은 없습니다.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4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취재진의 경우 오늘 14분, 완전 개통 첫날인 지난 26일엔 16분으로 평균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포시 조사에서도 오늘 오전 8시 기준 같은 구간 15.9분이 걸렸습니다. 김포시는 버스 전용 차선 추가 개통으로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10.4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하철보다 빠르진 않는데 지하철처럼 치이지는 않으니까. 골드라인 타는 것보다는 조금 심적인 부담이 덜해서. 버스는 숨통이 트였지만 일반 차선 승용차 속도는 시속 18.3km에서 16.7km로 느려지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전철 상황은 어떨까? 승객이 꽉 찬 열차에 비집고 들어가 겨우 탑승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호흡곤란을 일으킨 여성 승객 2명이 구급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고 내리면은 지하철까지 환승하는 게 조금 거리가 있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8분 걸리면 저거는 차 많이 막히고 하니까 15분, 20분 걸리니까. 실제로 고촌역, 김포공항역 구간 경전철은 7분, 버스는 전용 차선이 완전 개통됐지만 15분으로 2배 더 걸립니다. 김포시는 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요금까지 지원해 경전철 이용객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전세 사기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앱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미 나온 것을 고친 두 번째 버전입니다. 과연 전세 사기를 막아줄 수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안심 전세 앱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수도권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정보만 공개돼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사실 신축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같은 정보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한 두 번째 버전이 내일 정오에 공개됩니다. 기존 앱은 수도권의 빌라 168만 호 시세만 볼 수 있었지만 새 버전에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기존보다 7배 늘어난 전국 1252만 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된 적이 없어 보증금이 비싼지 알 수 없던 신축 건물도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에 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의 시세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알림톡을 보내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하다고 평가된 집주인에겐 세입자가 볼 수 있도록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임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조금 더 의심스러운 임대 매물이 되는 거죠. 악성 임대인 명단은 오는 9월 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연말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채널A가 전세 사기 사건을 첫 보도한 게 10달 전입니다. 결국 전세 사기 특별법이 최근 마련되긴 했지만 그 사이 5명이 목숨을 끊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갔죠. 절박했던 상황을 유서로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가 지은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136가구 중 85가구가 깡통 전세로 드러나 경매에 넘어가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천장 구조물이 뜯겨져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바닥도 들떠 발로 밟을 때마다 푹푹 들어갑니다. 박병옥 씨는 누수 때문에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채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이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매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후적거리다 가는 거야. 그냥 보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더니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집을 관리도 안 해주면서 관리비를 왜 받냐고.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세 사기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입니다. 로비에는 사망자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는데요. 현관문을 나서면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또 다른 빚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저는 대출이 안 돼요. 이미 회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처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통과된 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의 비난도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오죽했으면 그 당하냐. 니네들이 그 멍청하니까 당하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막 싼다 그래서. 최근 석 달 사이 인천과 서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육상 국가대표 선수 박모 씨. 전세 사기 피해로 애견 미용사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앞으로의 소송과 전셋집 처분은 멀리 떨어져 사는 동생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받던 그 스트레스를 제가 그냥 다시 그대로 가져온 거죠.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언니의 마지막 심경을 담은 유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발 더 많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또래의 죽음을 보며 저도 죽음으로 탄원합니다. 박 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요즘 소아과 가려면 오픈런까지 해야 할 정도로 붐비다 보니 이 비대면 진료가 되면 좋겠다 분도 계시던데요.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실시 형태로 되긴 하는데 약 처방을 받을 수 없고 여러 제약들이 많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가 비대면 원격 진료로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좌측 유방에 염증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어때요? 예. 아이고 좋아졌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1,400만 명이 전화나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턴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중단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위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소아청소년 환자 등만 초진을 허용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휴일, 야간만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만 가능해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는 대면보다 9% 더 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 좀 더 낫기 위해서는 처방까지 좀 진행이 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소아과 의사단체도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책정된 비대면 의료 수가도 논란입니다. 정부 재정 거덜내는 비대면 진료 반대한다. 반대한다. 약사단체는 높은 수가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전체 의료 현장에 부담이 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죠? 이 싼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낯선 사람과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이 중고거래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거래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어떤 건지 장호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흰색 차량이 빠르게 도주하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계를 사겠다더니 물건만 받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퇴근 후 야간 거래가 많다 보니 범죄 우려에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무서움이 들어서 112 폰에 켜놓고 막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이런. 실제로 해마다 10만 건 넘는 중고거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주민센터 입구. 파란 띠가 둘러진 공간에서 한 주민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 너무 감사해요. 24시간 CCTV 녹화가 되는 주민센터 안심거래존에서 중고품 구매자와 만난 겁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가 제품, 명품백 뭐 이런 거 이용할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CCTV가 또 있잖아요. 또 안전한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너무 괜찮았고. 중고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입구에 24시간 안심거래존을 마련한 건데 심야에도 밝게 불이 켜지고 녹화된 영상은 한 달간 보관됩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지구대 앞 파출소 5곳이 안심거래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중고거래가 빈번한 지하철역 출입구 등으로 안심거래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설탕 국제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식품 물가 더 오르겠다 걱정도 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는 설탕과 설탕 원료 관세를 아예 없애기로 하면서 식품업계도 일단 인상 계획을 접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과자, 빵, 아이스크림부터 찌개, 떡볶이까지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설탕 가격 인상은 주부들에게 부담입니다. 매실장아찌를 하게 되면 설탕이 꼭 필요해요. 이제 설탕이 오르더라고요. 많이 부담이 되죠. 아이들 키우니까 불고기 같은 거나 아니면 떡볶이도 자주 먹어서 설탕 쓰기도 하거든요.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막 넣게 되는데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와 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으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설탕 가격이 치솟으며 빵, 음료 등 다른 연관식품 가격이 연달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설탕 할당 관세를 5%에서 0%까지 낮춥니다.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추진하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현행 3% 대신 0%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설탕은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호주, 태국 등에서 무관세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FTA 비체결국이면서
하반기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 등지에서도 무관세로 원당을 들여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설탕 가격을 올리려던 제당 업계는 당분간 소비자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북한이 어제 예고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점을 6월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도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공개한 북한 평북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사진입니다. 로켓에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밀착해 있습니다.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는 북한의 마지막 위성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던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동식 조립 건물 안에 실제 로켓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발사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제 5월 31일부터 발사 준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제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북한은 오늘 또다시 발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에 위성 1호기를 발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일종의 명분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성 발사가 한미 군사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이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정찰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도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등굣길은 공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위로 포탄이 지나가고 곳곳에서 비명이 이어지는 상황.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자 가방을 맨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인근 대피소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출근길 머리 위로 울리는 폭발음에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지하철역에는 공습을 피해 피신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В них бомбоубіжище в цьому кафетерії. І люди кажуть, що навіть на початку війни не було так страшно, як страшно зараз. 러시아는 이틀 동안 100대가 넘는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격추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격추된 미사일 파편은 도로 위 달리던 차 위로 떨어져 차량이 폭파되거나 신호등을 치기도 했습니다. 나 дворі небезпечно, можуть бути уламки.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은 대반격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의 태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시점이 결정됐다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терміни щодо того, як ми будемо рухатись. будемо. рішення ухвалені. 이런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주거용 건물 2채가 드론 공격을 받아 건물 외벽과 창문이 파손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총기 사고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미국에선 버스 기사와 승객의 실랑이가 총격전으로도 번졌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임승차한 남성 승객이 버스 운전석으로 다가가더니 길 앞쪽을 가리키며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서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만 승객은 계속 내려달라며 시비를 겁니다. 2분가량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승객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총을 꺼내듭니다. 위협하려는 듯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운전기사가 갖고 있던 총을 꺼내듭니다.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승객은 총을 피해 바닥을 기며 버스 뒷문으로 향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의자 밑으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버스기사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해당 남성 승객을 향해 다시 총을 쏘고 승객은 버스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승객을 향해 한 발을 더 쏜 후에야 총격전은 끝이 납니다. 총격으로 버스기사는 팔에, 정차를 요구한 남성은 복부에 각각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승객을 무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고 버스기사는 근무 중 무기 소지를 금지한 회사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달력은 아직 5월인데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남해안과 제주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차츰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서쪽으로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마와르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에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전주, 광주는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에게는 주로 응원과 격려의 박수만 쳤던 것 같습니다. 정치 외압받지 말고 불공정한 선거 감시하라고 독립헌법기관으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최근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더 배신감이 큽니다. 자식이 시험 보는데 아빠 동료가 면접을 보고 아빠가 그 최종 결재를 하고 남에게는 공정을 강요하고 정작 본인들은 불공정 특혜를 누린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환골 탈퇴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씁쓸한 공정의 타락.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